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5명이 추가됐고 오늘 또 1명이 늘었습니다. 특히 3번 환자한테 옮은 6번 환자의 가족도 감염이 됐는데요. 3차 감염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신종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진서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한에서 전세기를 타고 조금 전에 입국한 교민들 화면 보셨을 텐데요. 우선 그 화면상으로 나타난 교민들의 상태는 좀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화면상으로 교민들의 상태가 이렇다 저렇다를 말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문제고요. 네. 일단 어제도 18명의 유증상자가 있었고 검사를 했었는데 괜찮다고 나온 모양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도 유증상자가 조금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어떤 증상이 있는지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현재 나오는 것만 봐가지고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앞으로 2주 동안 잘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타고 오신 분들 중에 유증상자는 18명이었고요. 지금 아직 정확한 것은 확인이 안 되는데 좀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4명이 지금 유증상자로 확인이 됐고요. 또 추가로 늘어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증상이 있는 분들 병원에 옮겨지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일단 증상이 있는 분들이 옮겨지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아닌지 검사들을 거치고 전문적인 의료진들의 진찰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거기서 감염이 확인이 된다면은 거기에 합당한 치료를 받게 되는 거고요. 거기서 특별한 문제가 없고 괜찮다 그러면은 확인 후에 다시 격리 시설로 다시 옮겨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네, 이 중국에서 출발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비행기를 타고 오는 그 2시간 남짓 동안 이렇게 의심 증상이 나타난 거는 아무래도 이 잠복기가 좀 길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장담은 못 하겠는데요. 네. 이분들이 사실 다 발열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진단이 된 건지 아니면은 정말 조그만한 증상, 뭐 그냥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분까지 포함된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환자분들이 뭐 기존에 먹던 약이나 이런 게 혹시 해열 진통제가 포함이 돼 있으면 일시적으로 열이 안 났다가 나중에 다시 열이 날 수가 있고 열 자체가 나다 안 나다 할 수도 있는 거라서 네. 그 상황은 사실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이거 하나로 딱 정리내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합니다. 그렇습니다. 발열 자체는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만의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무증상을 보인 교민들은 2주 동안 진천과 아산에 이렇게 분리돼서 임시생활시설에 격리가 됩니다. 2주간 임시생활시설의 격리, 이게 최선의 방법인가요, 지금으로선?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잠복기라고 추정이 되는 2주 동안 거의 폐쇄적인 사회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 거기서 네. 증상이 생기면 즉시 진료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지역사회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관찰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께도 좀 여쭐게요. 애초 주민들이 좀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이 지역들이 네. 왜 하필 여기냐. 하지만 뭐 보건복지부 차관도 가서 좀 봉변을 당하시는 그런 화면도 나왔고요. 하지만 이후에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설득의 과정이 있었던 건가요? 일단 이제 이런 사태가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지 않습니까? 제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대규모로 뭐 국내로 다시 송환시켜서 격리하는 일 자체가 처음이고 그 어떤 근거 같은 것도 딱히 지금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뭐 검역법이나 감염법 같은 것들 많이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만 네. 지금 뒤늦었다라는 게 이번에도 나왔기 때문에 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우리 국민들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건 맞아요. 네. 다만 이제 지금 좀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이 전문가들 말씀에 따르면 직접적인 어떤 밀접한 접촉이 있지 않으면 뭐 대기 중으로 이렇게 감염이 되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 바로 뭐 공기 중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 전파가 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걸 일단 설득 작업을 거친 것 같고 또 격리 자체가 글자 그대로 그냥 그 건물에만 머무는 것도 아니고 방에 원칙적으로만 머물러야 되고 외부 접촉이라든가 면회 조치가 금지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제 아픔을 겪고 있는 같은 국민으로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쪽으로 마음을 돌리신 것 같고 그 과정에서도 사실 이 부분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쪽으로 해서 뭐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에서 소송도 이어지고 있는 것도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본도 뒤늦게 법도 만들고 있고 하지만 우리 국민으로서는 지금 다른 국민들의 안심을 위해서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네. 상황이기 때문에
때문에 아산 진천분들도 그런 부분들 좀 공감을 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바이러스라는 게 아무래도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그런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하신 게 사실일 텐데요. 어쨌든 이렇게 좀 이해를 해서 받아들여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뭐 2주 동안은 철저하게 이렇게 격리가 되는 것 같고요. 1인 1실 사용이 원칙이고 외부 출입, 면회 모두 금지됩니다. 또 건강 상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모두 12명이 됐고요. 그래서 국내 확산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또 확진자가 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일단 확산이 되고 있고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죠. 앞으로도 확진자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분명히. 네. 근데 확진자가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접촉자를 찾아서 우리가 예상한 환자에게서 예상한 접촉자에게서 환자가 발생을 한다면 그거를 빨리 캐치를 해서 그 사람들의 또 접촉자를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일반 국민들이 두려워하실 텐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환자들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환자가 발생했는데 누구랑 접촉했는지도 모르고 네. 왜 걸렸는지 모르는 사람이 네. 발생을 한다면 그건 정말로 더 지역사회 감염을 암시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네. 좀 두려운 상황이 되는 건데 그나마 지금은 연결고리를 갖고 추적한 사람에게서 나오고 추적한 사람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최선을 다해서 컨트롤하는 게 정부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은 현재로서는 지역사회에서 광범위하게 감염이 퍼져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미리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기본적인 손위생이나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은 잘 준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어제 나온 6번 확진자의 경우에는요, 3번 확진자를 통해서 감염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결고리를 쫓다 보니까 이제 확인이 된 건데 여기에다 6번 확진자의 가족 2명이 또 양성 판정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3차 감염인데 이렇게 현실화가 됐습니다. 앞으로 3차, 4차 또 슈퍼 감염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뭐 이론적으로는 3차 감염자나 4차 감염자 아니면 바이러스를 많이 배출해서 병원 환경에서 많은 환자들을 전파시키는 슈퍼 전파자 이런 게 이론적으로는 다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러한 상황들을 가장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접촉자 위주로 이렇게 좀 환자를 잘 찾는 것도 중요하고요. 만일 접촉자 능동감시 대상자라고 어떤 통보를 받거나 그러신 분은 어떤 사회적 활동을 조금 본인이 스스로 제한을 하시는 네, 게 좀 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감염 이런 사태가 나면은 슈퍼 전파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슈퍼 전파자가 어떤 거고요? 또 이런 분들이 솔직히 본인이 슈퍼 전파자인 걸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슈퍼 전파자라는 건 사실 뭐 어떤 정확히 정의가 있다기보다는 바이러스를 많이 배출해서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우리가 이미 메르스 사태 때 보면은 그 180명의 환자가 모두 똑같은 정도로 환자들을 네. 감염시킨 건 아니거든요. 네, 어떤 분들은 병원체를 특히 많이 어떤 분들은 많이 감염시키고 어떤 네. 분은 적게 감염시키는데 그걸 미리 예측하기도 어렵고 본인이 알 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가 오면은 병원에서는 철저하게 감염 관리를 하면서 환자를 잘 보는 수밖에 없고요. 이런 환자들이 그러니까 환자임을 빨리 인지해서 거기에 맞춰서 정확한 조치를 받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 국내 첫 2차 감염으로 확인된 6번 환자의 경우에는 3번 환자와 지난 22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3번 환자가 막 증상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은 조금 주의해서 좀 피하고 본인 스스로도 사람들과의 접촉을 삼가면 되는데 증상이 없는 상태일 때요. 무증상일 때 감염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걸까요? 이걸 알지 못하면 사실 감염이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 뭐 잠복기 감염 이런 말들이 많이 사실상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데이터가 지금 계속 나오는 중이라서 이거는 계속 데이터를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무증상 감염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진짜 무증상인지가 조금 애매한 게 이 바이러스가 보고들을 보면 초반기에 증상이 굉장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증상이 생겼는데 본인이 잘 인지를 못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증상의 발생은 그보다 좀 일찍이었던 그런 상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무증상 감염이란 말 자체는 뭐 무증상 감염은 뭐 어느 바이러스나 사실 좀 가능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이런 초반에 미약한 증상이 있을 때 이럴 때를 빨리 캐치를 해서 본인이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떤 접촉자나
감시 대상자일 때 발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그런 대상자라면 약간의 증상이 있을 땐 빨리 보건당국과 접촉을 해서 지시에 따르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우한 교민들이 임시 생활을 하는 그 격리 시설에 대해서 생활 시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생활하고 계시는 교민들을 한번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외부 출입은 물론 가족들 면회도 지금 금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 묵고 계신 교민 전화로 연결해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 성함은 본인의 요청에 따라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한에서 귀국하기까지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침 식사는 네네. 하셨는지요? 네, 저희 9시에 그 도시락이 와가지고 아침 먹었습니다. 네, 이 도시락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1인 개별적으로 식사를 한다고 하는데 불편하지는 않으셨어요? 일단 그 도시락 수량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도시락이 다 데펴서 오거든요. 근데 이제 수량이 많다 보니까 조금 식어가지고 그런 점 말고는 뭐 맛이나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네, 이 아산 인재개발원 숙소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1인 1실을 사용하시는 거고 또 생활하시는데 뭐 딱히 뭐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금 원룸처럼 돼 있고요. 방 안에는 이제 기존에는 2인 1실로 사용을 했나 봐요. 침대가 2개 있고 네. 책상이 2개 있는 상태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방을 혼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내부에도 화장실이랑 샤워 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뭐 개인 용무 같은 거는 다 방 안에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1인 1실이라고 하는데 이제 함께 생활하고 있는 다른 분들과의 접촉이 아예 전면 차단된 건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옆방에 이제 다른 분들이 계시고 직접 만나진 않고 있고요. 그냥 이제 방이 좁다 보니까 옆에서 그냥 소리로만 옆방에 이제 사람이 있구나 이 정도로만 알 수 있습니다. 네, 하루가 굉장히 길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이 생활 네네. 수칙 같은 것도 좀 있나요? 지금 공통적으로 방송으로 이렇게 다른 거는 없고요. 일단은 방 안에서 최대한 이제 접촉을 피하고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때만 저희 뭐 검사 같은 거 간단하게 진행하고 그 이외에는 다른 수칙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인 1실이면요 궁금한 게요. 이 아이들이나 또 연로하신 분들은 보호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혹시 들으신 게 있을까요? 제가 주변에 그런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그것까지 못 봤는데 네. 처음에 들어올 때만 해도 아기들 계신 분은 같이 이제 방에서 생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방역이나 건강검진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하루에 몇 번 정도 건강검진 받고 계신가요? 건강검진도 이제 방마다 다 체온계랑 그 건강검진 관련해서 그 설문조사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네. 1일 2회 아침 저녁으로 해가지고 자가적으로 체온을 측정을 다 해서 방문 앞에 그 체온 검사지가 다 붙어 있어요. 거기 이제 자신의 체온을 적고 이제 그 방문을 닫으면은 저기 보건부에서 일괄적으로 그거를 다 종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우한에 계시는 동안 가족분들도 걱정 많으셨을 것 같아요. 다행히 이렇게 돌아오셨는데 가족분들 연락 어떻게 취하고 계시는지요? 저희 다 핸드폰이나 이제 뭐 와이파이 이런 게 잘 돼 있어가지고 네. 매일매일 가족 어머니 아버지랑 통화하고 있고요. 네. 네. 예, 그러면은 한 2주 정도 이렇게 지내신 이후에는 집으로 바로 돌아가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진천과 아산 그 주변 주민분들이 당초에 좀 임시 생활 시설이 들어서는 걸 반대하셨었어요. 그리고 반대 입장을 지금은 철회를 하셨고 좀 설득이 돼서 이해를 하고 계신 입장입니다. 이걸 지켜보면서 좀 어떠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처음에 우한에서 이제 한국으로 도착하기 전까지만 해도 뉴스로 계속 그 상황을 보고 있었거든요. 네. 아직 뭐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쪽 주민분들이 많이 반대를 하시는 걸 듣고 저희끼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막상 도착해서 보니까 실제로는 환영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이 안도했고 저희 버스 타고 오는 길만 해도 경찰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처음에 그 뉴스로 본 거 많지 욕먹을 각오를 해야 되나 하고 걱정이 많았는데 네. 주민분들이 의외로 다들 환영해 주셔가지고 되게 좋았습니다. 네. 우한 현지 분위기 어떻을까요? 우한 떠나실 때 이제 약 한 700여 명 정도가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남아 계시는 분들도 한 200여 명 계신다고 들었어요. 우한뿐만이 아니라 이제 후베이성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떤지 네네. 좀 궁금합니다. 그분들이랑은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안 하는데 일단 남아 있는 분들의 분위기는 이제 남아 계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주로 그쪽에 이제 현지 가족분들이 계신 분들, 이제 중국 그 가족분들이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 다 남아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의식주 해결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남아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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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힘드실 텐데 저희에게 상황을 좀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잘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무사히 귀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현재 이제 생활시설에서 좀 격리돼서 생활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주변 분들하고도 좀 차단이 돼서 생활을 하고 계신데 아까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확진자의 경우에는 3번 확진자와 이렇게 일상생활 중에 접촉을 하다가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애초에 좀 이렇게 3번 확진자와 접촉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된 즉시 밀접 접촉자로 분류를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일상 접촉자가 아니라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됐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복귀를 해보면 그렇긴 한데요. 당시의 상황이나 환자가 말한 상황 이런 거를 판단을 해서 아마 역학조사관이나 이런 분들이 일상 접촉으로 분류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다가 이런 환자분이 밀접 접촉자로 재분류가 됐어야 된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그 분류를 이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일상 접촉과 밀접 접촉에 대한 어떤 다른 기준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러한 밀접 접촉자, 일상 접촉자에 대한 어떤 분류나 기준에 대해서 네. 조금 더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자가 보고하는 증상이 있을 때보다 조금 더 이른 시간을 기준으로 밀접 접촉이나 일상 접촉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밀접 접촉자, 일상 접촉자, 능동 감시 대상 너무 좀 용어가 많아가지고 좀 헷갈립니다. 어떤 부분에서 다른가요? 분류 기준이 뭔지 궁금해요. 일단 분류 기준이 예전에는 기계적으로 2m 이내면은 밀접 접촉자, 네, 아니면은 2m. 일상 접촉 이런 네. 식으로 예전의 기준인데 이거는 폐기가 됐고요. 네. 지금은 당시의 상황을 잘 관찰을 해가지고 어떤 정확한 절대적인 기준 없이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발생이 가능한 접촉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밀접 접촉, 그다음에 조금 위험도가 낮다 그러면 일상 접촉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에 대한 논의 자체를 지금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논의가 끝나고 나면 조금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네. 계속 이 분류를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을 계기로 해서 확실하게 좀 기준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건당국이 좀 이렇게 더 이상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방역 대책 뭐라고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접촉자, 여행력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을 위주로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 때 이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는 환자가 나오면 정말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자를 빨리 찾아내고 환자와 접촉했던 분들에 대한 철저한 추적 조사, 관리를 통해서 그분들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것을 빨리 캐치하고 그래서 그분들에 의한 3차, 4차 접촉을 또 줄이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바이러스와의 싸움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나 또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하면서 가짜 뉴스가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접촉을 해서 옮긴다 이런 식의 환자 개인 정보가 유출되면서 또 본인이 괴로워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고요.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5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 개인 정보가 좀 문건이 퍼졌는데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공개를 하는 부분도 있고 이거는 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있고 그렇지 않고 그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공무원이 주술된 걸로 의심받는 그런 사례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보다 더 나아가서는 아예 근거가 전혀 없는 거를 네. 마치 그럴듯한 공문서라도 되는 것처럼 네. 만들어서 또 SNS에 유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경우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공무상 기밀 유출이 될 수 있고 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특정한 인물의 이름이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 있다면 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도 가능하고 또 이게 또 어떤 업소 해당 업소 같은 데에 들렀다는 걸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또 그곳을 안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그런 걸 허위로 만들어냈다면 이제 해당 매장에 대한 업무 방해 같은 것도 가능한 상황이라서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이 부분은 강력하게 지금 대응을 하겠다라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다른 때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국민적 공포심 처음 맞는 일에 대한 공포심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악의적인 어떤 장난의 대상이 절대 돼서는 안 될 행동이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성남 화성에서는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발생했다는 내용을 담은 도청의 공문서가 또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 역시 경찰이 지금 추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처벌은 어떤가요? 지금 이제 공무상 기밀로 볼 수 있느냐 이 분류도 해야 되고요. 네. 또 이 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그 사실이 사실이냐부터 지금 확인이 돼야 하는데 일부 지자체 명의로 나온 것들은 아예 사실이 아닌 것들도 또 네. 밝혀졌거든요. 네. 그 과정에 이제 한 가지 지적해야 될 부분은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역법이나 감염법 같은 부분들 지난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정비가 된다라고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지난 메르스 사태 때 같은 경우 중앙정부,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가 좀 늦어지고 있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 선제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 혼란 가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걸 기회로 삼아서 제발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네티즌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면서 이제 온라인상의 정보를 좀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뭐 주의해야 될 정보, 중요한 정보도 있지만 사실과 다른 정보들이 있어서 문제인데요. 왜 이런 것일까 봤더니 이제 수도권에 또 인구가 밀집해 있는 수도권에 이번에 확진자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불안감이 커져서 이런 식의 정보들이 나오는 것도 같고요. 가짜 뉴스 중에서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3번째 확진자 이동 경로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담겼습니다. 강남 지역 특정 업소의 상호까지 담긴 가짜 뉴스가 온라인상에서 대량으로 유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를 지금 더 혼란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데 이런 뉴스들 왜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시는 분들의 심리에는 그걸 통해서 자기가 만든 정보가 많이 유포되고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것 자체가 관심을 끄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신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정부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그 정보 공개 차원에서 그것은 일정 시간 또 관리 차원에서 공개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이 기회에 그냥 단순하게 언론을 통해서만 알려지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이런 곳에 가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다. 이거를 좀 더 홍보를 해서 이런 SNS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버쳐되는 가짜 정보하고 진짜 필요한 정보하고 혼재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거기에 만약에 허위로 다른 업소, 매장 이런 것들을 기명을 했을 경우에는 심각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 업소에서 환자가 나왔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네. 사람들이 그걸 기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으로서는 네. 절대 해서는 안 돼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명백하게. 그렇죠. 가짜 뉴스는 원래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이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바이러스와 우리가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이렇게 오히려 사태의 혼란을 좀 더 가중시키는 이런 상황에서의 가짜 뉴스는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만약에 이제 나중에 재판까지 받게 된다라고 한다라면 네. 이 사회 분위기를 흐트러뜨렸던 부분이 같은 범죄, 비슷한 범죄라도 상황에 따라서 죄질이 아주 나쁘게 평가받을 수가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실제 방역을 하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곳에 이 확인을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무집행 방해까지 추가가 될 수 있죠. 범죄 네. 자체가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각별히 좀 유의를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군부대에서는요, 생활 수칙이 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생활관 실내에다가 양파를 비치하고요, 락스로 청소를 하면은 좀 막을 수 있다 이런 그 내용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제보도 들어오기도 했는데 이거를 이제 군 당국에다가 이게 사실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원래 평소에 이렇게 하면 공기 정화에도 좋고 감기 예방에도 좋다고 한다. 그래서 한 거지 신종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 거는 아니다. 또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교수님,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양파 우리 많이 놓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아, 예, 그래요. 이게 이런 게 도움이 될 리는 없고 그냥 평소에 생활 환경을 깨끗이 하는 거는 이거와 상관없이 중요하겠죠. 네. 이 신종 코로나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 이게 이제 새로운 신종이다 보니까 어떤 좀 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한 게 사실입니다.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만이 방법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좀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면요. 면역력을 강화하는 좋은 방법이란 건 사실 제가 아는 거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네. 없고요. 특별히 좋은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뭐 손위생을 잘하거나 기침 예절을 잘 지키거나 뭐 마스크를 잘 쓰고 이런 기본적으로 아는 수칙 정도만 잘 하고 너무 불안해하지 않는 게 오히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네. 좀 궁금한 게요. 감염자들하고 접촉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음식을 같이 먹었을 경우에는 더 위험 확률이 높아지는 것일 테고요. 그런데 똑같이 악수만 해도 어떤 사람은 감염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감염이 안 되고 정말 이 복불복이라고 하죠. 이런 상황인데 면역력이 강하면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더라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까? 면역력이 강해서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요. 네. 사실 모든 바이러스 감염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나타나서 똑같은 증상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면역력이 높다 낮다로 이렇게 쉽게 단정 내리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진석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님 또 양지열 변호사님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